안녕하십니까. 고3 행정법 고학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행정의 일반 원칙들을 우리가 봤죠. 우리가 조리라든지 우리가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행정법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자, 작년에 이제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나왔죠. 세계 최초로 우리가 도입된 게 바로 행정기본법입니다. 자, 행정기본법과 관련돼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과거에는 참 중요했지만 우리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짐으로써 행정기본법 체계화됐다는 걸 알고 계시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등의 원칙이에요. 항상 이야기하는 거 평등. 우리가 전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 헌법의 대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자꾸 들으니까 알겠죠? 예, 자유, 민주, 복지 국가라는 거예요. 자, 자유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자유를 높이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뭐예요? 자, 요 복지라는 것은 평등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평등의 의미가, 평등의 의미. 자, 자유를 높이면 평등이 깨지고, 자유를 뭐예요? 억압하면 평등한 자유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유와 평등을 어디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조화시키겠다. 그게 바로 헌법의 대원리, 대전제로서 자유, 민주, 복지국가라는 걸 잡아둬야 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법의 대원칙으로서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평등의 원칙은 뭐냐?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국민에게 뭐예요? 공평하게 처한다는 원칙. 일단 항상 그랬어요. 개념부터 잡으라고 해요. 개념이 뭐냐? 행정장애에서 특별한 합리사유가 없는 한 국민을, 여기 포인트죠. 공평하게 처한다는 원칙.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공평등의 원칙이라고 돼. 우리가 모든 법은 헌법에서 나와요. 헌법을 대전제로 해서 거기에서 사법과 공법이 탄생하게 되고, 헌법은 우리가 헌법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있으면 그 밑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시행규칙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행정법의 대전제 요건으로서 헌법에 어떤 평등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제1조와 관련돼서 11조 1항에는 뭐라고 써놨느냐?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11조 1항을 근거로 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대전제로 해서 우리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평등의 원칙, 일반 원칙의 대표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법 전체에 걸쳐서 돌지는 불문제적 원칙. 지금은 이제 불문제적 원칙. 지금 이제 입이 싹 다 말아주죠. 학자들은 어때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면 어때요? 학자들이 말이 많으면 바로 명문에다 규정하면 뭐예요? 그 입이 팍 잡아지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 전체에 걸쳐서 돌출한 불문법 원칙이긴 하지만 지금은 행정법의 기본 원리로서 우리가 뭐예요? 첫 번째 평등의 원칙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내용과 관련돼서는 절대적 평등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상대적 평등이다. 상대적 평등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심사 기준과 관련돼서 이제 적용 요건, 위반의 효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첫 번째, 평등의 원칙 꼭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헌법 11조 1항 법 앞에 평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행정의 이제 자기 구속의 법리라는 게 있어요. 자기 구속의 법리. 자, 행정이 자기가 행정관청이 했다면 자기가 자기를 구속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거 보죠. 대표적으로 이제 안산시장을 근거로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생산한다.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A, B, C, B, D 이렇게 있죠.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X는 80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행정규칙으로 제정해서 이제 시야 1,000평 미만 1,000만 원 이하는 어떻다. 행정 자기 구속의 법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평등의 원칙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평등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근거는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를 꼭 기억해줘야 돼. 만약 여기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 그러면 입법 소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입법 소송이 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바로 입법과 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입법과 관련돼서는 입법행위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전문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항상 사소한 거지만 우리 문제는 사소한 거에서 우리가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잡아놔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 늘 이야기했죠. 배상과 보상의 차이다. 배상은 이제 아주 좋아요. 적법 손해라는 거. 적법과 손해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자, 배상과 관련돼서는 입법이죠. 그래서 입법 손해라는 거예요. 입법 손해. 그러면 보상과 배상의 차이로서 여기에 대해서 뭐의 입법? 행정 자기 구속의 법리에서 분급 행정의 권리에 위반한다면 위반의 효과로서 즉 입법 소송이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취소해달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기능과 관련돼서는 뭐냐?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는 국민의 권익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권리보호가 되고 행정규칙, 즉 행정명령으로 전환이 가능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요 이미 기능과 관련돼서 꼭 두 개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요걸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와 관련돼서 국민의 권리 보호, 행정규칙에서 법규 명령으로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것. 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취소와 무효, 우리 이제 취소 소송과 무효 소송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꼭, 자, 여기에 대해서 무효 소송, 무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놓고, 사법의 무효는 뭘까요? 무효란. 자, 무효란. 자,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대표적으로. 자, 무슨 요건은 갖췄죠?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무효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효와 관련돼서는 뭐냐? 무효. 자, 취소에 대해서는 일단 유효하겠죠. 일단 유효. 자, 취소와 관련돼서는 일단 유효하지만, 유효죠.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권자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이게 대표적인 취소야. 그래서 무효와 취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초가 돼야 우리가 폭발력을 발휘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무효란 무슨 요건을 갖췄죠? 자,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무효. 다시 한번 잡고요. 자, 취소와 관련돼서는 일단 유효하나 취소권자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취소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하나 여쭈고 싶은 거는 바로 주인이에요. 주인. 자, 주인이 뭡니까? 바로 주인이. 자, 주인이 바로 대표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주에 인정한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주인이라는 것은 자, 취소권의 포기가 바로 주인이어야 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문을 한번 확인해 두죠. 자, 주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분은 그냥 애우려고 그러겠죠. 다시 한번 봐봐요. 주인이라는 것은 취소권의 포기야. 취소권을 포기한 후에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논리가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항상 자, 무효, 취소 이런 법률 용어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는 것은 다시 뭐의 포기가 된다? 취소권의 포기. 주인에는 결론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전개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와 관련돼서 우리 선생님, 저는 행정법을 좀 잘하고 싶어요. 누가 이제 물으러 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그러면 행정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이걸 잘해야 돼. 바로 자,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민법 총칙. 그래서 민법 총칙을 읽어보고 행정법을 다시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서 특히 민법 총칙과 행정법은 어떠한 원리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혹시 민법 총칙에 대해서 자기가 읽고 싶다면, 행정법을 더더욱 잘하고 싶다면 행정법, 민법 총칙과 관련돼서 또 한번 책을 구해서 일회독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와 관련돼서 일반 원칙으로서 행정의 원칙을 대파생으로 해서 우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리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자, 동정사항이야. 자, 동정사항에 다른 사람에게 행했던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구속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예요. 그러면 동정사항에서 다른 사람이 했던 결정과 동일한 걸로 수립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별 개념과 관련돼서 개념적 지표 한번 찾아봐서 일단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근거 규정으로서 합격은 자기 구속의 원리의 인정 여부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설이겠죠. 그래서 평등 원칙에 관한 견해가 바로 대표적인 다수설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행정의 근거는 평등설에, 그렇죠, 정정설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판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헌재, 인정. 대법원은 이제 언급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현재에서는 자기 구속의 법리, 뭐 크게 판례와 관련돼서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왜? 행정법의 기본, 행정기본법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리와 관련돼서 의문과 근거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어디를 가지고 취하고 있다? 평등 원칙에 거하는 견해가 바로 다수설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자기 구속의 법리와 관련돼서 좀 우리 확장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비례의 원칙. 상당히 중요하죠. 비례의 원칙과 관련돼서.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은 가인 금지의 원칙에 금지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가인 금지의 원칙은 우리 민법 제1조 법원이죠. 제2조와 관련돼서 신의성실의 원칙, 두 번째, 권리 남용의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례의 원칙, 즉 가인 금지의 원칙을 꼭 기억해두고 개념을 다시 한다면 목적 실현과 수단 선택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일단은 요약본에서는 이걸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례의 원칙과 가인 금지의 원칙은 특히 경찰법상 우리가 근거를 많이 두고 있는데, 연역과 근거에서는 경찰법상 판례법 독일에서 발전해 왔어요. 이게 이제 비례의 원칙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요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온다고.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돼서 가인 금지의 원칙을 해당하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대입하는 게 바로 여기 1번과 관련돼서 경찰법상의 판례법 독일에서 발전해오고 있고, 우리 헌법과 관련돼서는 37조 2항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비례 원칙과 관련돼서는 또 법원으로서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한번 보죠. 적합성의 원칙이야. 즉, 수단의 적정성이라는 거예요. 자, 수단과 방법이 달성하는 목적에 적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이 달성하자는 목적에 적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 적합성의 원칙.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돼요. 적합성의 원칙은 즉, 수단의 적정성이다. 자, 이번과 관련돼서 필요성의 원칙이에요. 그럼 필요성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침해의 최소성.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적합성의 원칙, 그 다음 두 번째 필요성의 원칙으로 침해의 최소의 원칙이다. 여러 수단 중에서 최소 침해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상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가져야죠. 자, 얻은 이익과 잃은 이익의 이르 법익의 비례 원칙에서 얻은 이익이 같든지 우리가 항상 이런 논리를 우리가 수용해야 되겠죠. 요 관리와 관련돼서 왜 민법을 읽어봐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우리가 봐봐요. 본인과 있고, 여기에서 이제 상대방과 관계의 관련이 있고, 상대방.
여기 이제 대리와 관련된 가 있죠. 대리.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과 대리건, 대리행위, 대리효과. 그러면 개념을 잡을 때는 항상 무슨 소리를 잡아야 하냐? 대리란 어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는 것. 이게 바로 대리가 되겠죠. 저 대리와 관련돼서 이제 복대리라는 게 탄생해요. 그러면 요 복대리 또 뭐라는 거예요? 대리 파트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즉 복임행위라는 거야. 그러면 이 복대리와 관련돼서는 이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같든지 상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복대리는 대리 파트로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당성의 원칙과 관련돼서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돼서 얻으니까 이득이익이 이쪽에 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바로 협의의 비례 원칙으로서 즉 상당성의 원칙으로서 즉 법익의 균형성을 나타내고 있다. 자, 네 번째 적용 방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단계 구조, 적합성, 자, 필요성, 상당성 순서로 주게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보죠. 적필상이라고 많이 해왔어요. 적필상. 자, 적합성.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 필요성, 상당성의 순서로 적용되고 있다. 적필상. 자, 적용 영역과 관련돼서 행정법의 전 분야에서 전 분야에 적용되는 원칙이 뭐예요? 바로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리와 관련돼서 법리와 관련돼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자, 첫 번째 적합성, 수단의 적정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필요성, 침해의 최소성. 자, 여기에 대해서 상당성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 순서대로 해보죠. 적합성, 자, 필요성, 그 다음에 상대성의 원칙, 요 구조로 단계를 거쳐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반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위법성을 띠고 있어요. 자, 그 규범위로 이에 위반한 행정장은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이 되겠죠. 위법성이 되고, 위법하다는 것은 이제 권리구제 방법으로 우리가 가겠죠. 자, 권리구제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행정쟁송이라는 게 있어. 행정쟁송법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행정상 뭐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고, 행정상 결과, 여기 제거 소송을 하겠죠. 위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등의 구제 가능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돼서 여기 보죠. 갑이 A라는 사람한테 주유소 허가를 내줬다라는 거예요. 자, 종업원의 주인이 몰래 불법 휘발유를 판매했어. 그러면 판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허가 취소냐, 영업정지 처분이냐. 요게 이제 우리가 관건이 되겠죠. 요 두 가지. 영업허가 취소냐, 영업정지 처분.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주유소 사장님으로서 주유소 허가 취소의 정당성은 어떻게 될 건가? 구제 가능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각과 의뢰 관계에서 이런 의미가 이제 전개되기 시작해요. 여기에 대해서 정당성, 즉 적합성이 적합한가? 허가 취소는 여기에 대해서 구제는 가능한가? 필요성이 없다면 영업 정지 처분해서 목적 달성으로 해서 허가 취소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당성이라는 것은 부정하고 있다. 반면 천만원 이익을 10일 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함으로써 그러면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에 따라서 이게 우리 허가 취소와 관련돼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은 어떻게 될 건가? 영업정지 처분으로서 목적 달성하면 허가 취소를 하지 않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당성은 보장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위법하다는 것 바로 비례의 원칙과 관련돼서 법규범위 이에 위반한 행정장의 위법성을 띠므로써 행정쟁송이 되고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상 결과제거 청구서 등의 구제가 가능하다는 이런 원리가 기억해 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뢰, 믿어야 되겠죠. 신뢰 보호 원칙이야. 믿을 신자가 되죠.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는 공신력과 관련돼서 선의 취득으로 연결되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법에 대해서는 부실 등기가 워낙 많이 나와. 그래서 부실 등기가 나오기 때문에 등기에 대해서는 믿음을 줄 수가 없다.
대표적으로 이제 민법에 표현 대리가 있죠. 권리 애간을 위든 제3자는 보호받는다. 이게 대표적인 표현 대리의 원리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행정법의 대전제 일반 원칙으로서 신뢰 보호의 원칙이 있죠. 자, 신뢰 보호 원칙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독일 미만인 사건 대표적으로. 그러나 미국에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똑같은 건반의 원칙이 한 번 뱉은 말은 지켜야 된다. 이게 한번 신뢰 보호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신뢰 보호의 근거로서는 이론적 근거로서는 우리 민법에서 대표심의 직설에 따르고 있느냐, 법적 안정성에 따르고 있느냐, 법적 안정성. 우리가 이제 항상 논리를 봤을 때 이런 논리가 있어요. 자, 판례도 법적 안정성을 띠고 있느냐,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자, 우리가 이제 건반의 원칙은 일단 법적 안정성이죠. 법에 대해서 법규를 지키려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줘야 돼.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지켜져. 그러면 판례가 이렇게 치우치느냐, 이렇게 치우치느냐, 판례도 여러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법적 안정성이 치운다. 이거는 법률을 똑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사회적 타당성을 둔다면, 여기 이제 드디어 우리 현대사회들은 사회적 약자가 발생해. 사회적 약자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적 타당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상임법은 요거는 사회적 타당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근데 자, 법적 안정성이냐 사회적 타당성이냐 그 원리를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의 대표인 것은 뭐냐? 법적 안정성 면에 치우치고 있다. 자, 실정법적 근거로서는 이제 우리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그 전에 국세기본법 18조 사망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행정절차법 4조 2항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지금은 행정기본법이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과거에 국세기본법 18조 3항,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4조 2항, 이걸 근거로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은 법원이 있죠. 행정기본법. 그걸 기억해 둬야 돼요. 자, 판례 입장에서는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첫 번째 건반의 원칙을 기억해 두고, 신뢰보호의 근거는 법적 안정성, 요걸 근거로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 과거의 행정기본법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는 국세기본법 18조 3항과 행정절차법 4조 2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 우리 판례 입장은 행정의 전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뢰보호 원칙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신뢰보호 원칙의 일반적 요건을 보자고. 자, 선행 조치가 필요하겠죠. 공적인 표현의 편애가 있고, 명시등 묵시적 또는 소극적 언동이든 불문한다. 자, 판례와 관련돼서는 형식적인 권한 분쟁에 구애받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가세 누락 제외된다는 거, 일반적 견해가 표명은 제외된다라는 거, 요 부분과 관련돼서 요거 한번 또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일반론적 견해 표명 제외, 현재의 의원 결정 제외 등이라는 거예요. 부적과 관련돼서는 일정하지 않다. 우리 보세 운송 매너 비과세 사건은 인정하고 있지만 요것도 조심하고요. 자, 평신검소법 인쇄 부가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부적과 관련돼서 부적이 꼭 한번 판례 요 두 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보호 가치 있는 신뢰해야 되겠죠. 보호 가치가 없다면 그거는 뭐예요?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인의 기책사유가 없어야 돼. 기책사유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뭘까요? 우리 고의 가시를 이야기하겠죠. 기책사유가 없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호가치는 신뢰로서 신뢰하게 된 데 대해서 관계인의 기책사유가 없어야 된다. 대파는 사유의 방법에 의한 허가치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우리가 잡아둬야 되고, 상대방의 조치로서 처리보, 자본, 투하 등의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는 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돼. 인과관계가 처리가 돼야 돼. 원인이 선행 조치가 있어서 처리보,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자,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항상 뭐예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약간 기초공사를 해야 돼. 자, 우리가 이제 법률 사실이라는 거예요. 법률 사실.
법률 사실과 관련돼서 법률 사실이 그만 뭐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법률 요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법률 요건. 여기에 대해서 법률 효과가 될 전제로 나온다고. 법률 효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본점으로 우리가 잡아야 돼. 그래서 법률 사실이라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즉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요건과 효과의 관계는 뭐냐? 이게 바로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는 거야. 결과. 그래서 항상 우리 법률 요건과 효과의 관계는 뭐냐?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발생하면 결과가 성립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계약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청약과 자, 성약이라는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청약과 성약이 어사표시 합치를 가져와서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겠죠. 계약.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만약에 B한테 팔기로 했다. 팔기로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관계. 그러면 A는 B한테 이전 등기, B는 잔금을 치러줄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약과 성약은 법률 사실이 돼요. 그럼 계약에 대해서는 법률 요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돼. 그래서 법률 효과란 그러면 결과고 원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신뢰를 하겠죠. 전혀 믿지를 않았는데 결과가 발생하면 그는 신뢰보호 원칙은 위반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선행조치로서 원인, 선행처리보호로서 결과.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 제거 청구권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신뢰보호원칙의 일반적 요건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신뢰보호의 한계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행정의 법률의 적합성 원칙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법률 적합성 의설. 자, 그러면 적용시 신뢰보호원칙이 성립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양자동의설. 양자동의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는 이익 형량성을 취하고 있어. 그래서 요 세 가지. 자, 적합성에 관련돼서 세 가지 꼭 기억해 두고, 전속보호,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있는 상태대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대원칙입니다. 자, 보상보호는 금전으로 보호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살다 보면 뭐예요? 사정변경의 원칙이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사정변경이 우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령의 변경을 가져가고 행정계획의 폐지 변경, 이런 것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겠죠. 자, 착오 및 무효인 행정행위가 나오게 되고, 자, 신뢰보호에서 실권의 법리로서, 즉, 실효의 법리가 이제 탄생하게 돼. 그러면, 실효의 법리, 실권의 법리와 관련돼서 실효의 법리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뢰보호의 한계로서, 자, 요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뢰보호 원칙을 봤으니까, 신의성실의 원칙. 참 징그럽게 우리가 들었어요. 신의성실의 원칙. 자,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돼서 공권력 행사는 신의와 성실에 위반돼서는 안 되겠죠. 서면시효 주장 문제로서 서면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례,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간단하게 뭐라 그래? 신의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 자, 그 다음에 7번과 관련돼서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한번 보죠. 자, 실질적인 관련이 없어. 관련이 없는데 상대방의 반대급과 결부를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우리 헌법의 대연자제 원리라는 게 탄생하게 있어요. 그래서 부당결부금지 원칙. 그래서 개념 한번 잡아두고 이론적 근거로서는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들고 있다. 자, 실정법의 근거는 헌법 37조 2항을 우리가 근거로 하고 있지만 지금은 행정기본법도 우리가 전제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당결부금지 원칙. 행정의 일반 원칙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기초는 외워야 돼. 기초와 관련돼서. 자, 요건과 관련돼서 행정기관의 공권력 형사. 공권력 형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가 돼야 되고, 공권력 형사와 반대급부의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요건과 관련돼서 세 가지 요건을 기억해 두시고,
자, 적용 범위와 적용 영역과 관련돼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부당 결부의 금지.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 이제 계약, 행정법의 원리, 즉 민법의 원리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겠죠. 새로운 업무 이행의 확보 수단의 영역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부관이 뭐냐? 그러면 계약이 뭐냐?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은 우리가 의미를 알게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부관이 뭡니까? 부관이. 자, 부관 그러면 부담을 주는 것. 그러면 세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자, 조건이 있고요. 기한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라는 것도 일종의 부관도 우리 자, 부관이 돼요. 부관이란 그럼 결론적으로 부관이란 당사자가 자, 부관이란 당사자가 부과하는 약관.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부관이야. 부관이 우리가 의미가 있어요. 당사자가 부과하는 약관을 우리가 부관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건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이거는 조건 그러면 우리가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고 기한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시기부와 종기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면 우리 부당결부 검증 원칙과 관련돼서는 부관, 공법상의 계약, 새로운 의무이행의 확보수단 영역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 여기에 대해서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위반한 행위는 이원 위법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행정법의 효력과 관련돼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고요. 우리 오늘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아주 중요한 걸 봤습니다. 그만 아주 간략하게 본 걸 머릿속에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우리 하여튼 우리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